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엔 선생님이 만든 영상이 아닌 유튜브에 탑재된 장영실 과학자 님께서 만들어준 시계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과학 발명품, 제조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 중 두 가지를 소개한 건데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제조 기술이 아닌 이젠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제조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기술과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기술인데요.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기술을 바로 수공업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18세기에 엄청나게 위대한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명가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드냐? 바로 뒷부분에 배울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증기기관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뒷부분에 가서 세세하게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튼 18세기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후로 바로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 시대, 자동화 시대, 맞춤형 생산 시대까지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기술과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기술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과 알아볼 부분은 산업혁명 어떻게? 그렇죠.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바로 그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대표하는 수공업 시대예요. 이 수공업 시대에서는 도구의 사용, 간의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죠? 그렇죠. 채집과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보다 사자, 호랑이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 호랑이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됐죠? 그렇죠. 이렇게 축창과 같은 무기들을 제작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채집을 위해서는 이런 모양의 칼들이 필요했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 구리, 뭐 다양한 광물들 이런 것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무 등을 활용하여 간단한 도구를 만드는 게 바로 제조 기술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선생님과 알아볼 제조기술의 발달 단계는 바로 간의 수공업입니다. 지금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힘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왜냐면 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냥을 해야 되니까.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와 같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조기술 역시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창과 칼이 아닌 다양한 손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집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교환을 하는 왜 교환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시대 때는 뭐가 아직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화폐가 아직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과 교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라고 딱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바로 공장제 수공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내수공업 기술이 좋은 사람들끼리 집 안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선생님 같은 경우, 여러분 같은 경우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목도리를 하나 만들어요. 이 목도리를 만드는데 약 3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만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료비를 5천 원이 들었다고 했을 때 3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이 목도리 얼마에 팔고 싶어요? 그렇죠. 적어도 한 달에 10,000원씩만 잡아도 35,000원에는 팔아야겠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믿지는 장사예요. 여러분들이 3달이나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돈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생계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내수공업을 할 때 그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한 공장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그 이거는 아직도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수공업인데요. 지금 이 김치 공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김치를 잘 만드는 사람들 여러 명이서 그 김치를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대량 생산. 그래서 뭘 남기기 위해? 그렇죠. 이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혼자 만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업,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조금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분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러한 수공업이 흥행을 하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즐겨하는 롤이라는 게임이죠. 순식간에 쿼드라킬을 하네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사람도 페인트 칠을 아무 도안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데 정말 이쁘고 똑바르게 하죠. 이런 분들을 불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장인. 경력이 많고 뛰어난 기술자로 숙련된 수공업자. 수공업자예요. 수공업자. 이 수는 손수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수공업 시대에 등장한 용어. 여러분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장인이라는 용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산업혁명 이전에 수공업이 흥행하면서 또 등장한 교육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제제도예요. 도제제도. 어떻게 보면 도제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수공업 기술을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이 사람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게 기술을 전수받아서겠죠. 근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벽지 이거는 도배를 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아까 앞에서 배웠던 누구한테 그렇죠. 장인이라는 숙련공에게 찾아가서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개인 과외죠.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나서 배우는 교육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도제제도입니다. 이 도제제도는 아직도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제도예요. 하지만 요새는 기술을 많이 배우지 않고 다 공부를 하려고 집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이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것들은 몸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차라리 몸이 힘들 바에는 머리가 힘들겠다고. 그리고 예전과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몸으로 버는 사람보다 머리로 버는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기술을 배우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쌤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건 산업혁명 이전의 기술입니다. 굉장히 옛날 기술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장인과 도제제도 꼭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앞부분에 배운 세 가지 산업혁명 이전의 수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등장한 수공업 시대에 등장한 것은 바로 도구의 사용이었어요. 제조기술의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제조기술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도구의 사용.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무로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시대가 변하면서 그 다음 등장한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그렇죠. 바로 간의 수공업 시대입니다. 이러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간의 수공업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렇죠. 바로 장인이라는 그리고 도제제도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의 수공업은 뭘 창출할 수 없었나요? 그렇죠. 큰 이윤,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큰 돈을 창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일의 능률과 공정의 분업화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공장제 수공업 시대입니다. 장인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그렇죠. 바로 공장에 모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 이게 산업혁명 이전 시대의 제조기술의 발달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에 준비한 퀴즈를 같이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문제가 하나이니까 열심히 꼭 앞에 수업을 들어주고 풀어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린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개학을 하게 되면 온라인 학습에서 실시된 학습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혁명 이전의 공업에 대해 작성하시오예요. 공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정을 분업하여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칭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장인이라고도 했었던 것 같고, 이러한 장인들을 어디에 모았죠? 그렇죠. 공장에 모았대요. 정답은 벌써 나온 것 같으니 꼭 과제방에 옳은 정답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정답을 작성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벌써 다 캡처를 해놨어요. 계약하고 나서 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